청와대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숨진 것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개금지 규정이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라며 피의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찰에 경고했습니다. 확인 안 된 관계자 발로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언론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한국당은 오는 10일 끝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해 경색된 전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연말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 될지는 미국 결심에 따라 달라진다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합의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히고 만약 필요하다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수능은 문과생에게 수학 불수능이었는데 문과는 수학이, 이과는 국어의 변별력이 높았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정시는 경쟁률과 합격선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3분기 국내 성장률이 0.4%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물가 수준이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아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의 유료 방송 의무 송출 제도가 시행 8년 만에 전격 폐지됐습니다. 매체 경쟁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JTBC는 폐지에 찬성했지만 나머지 종편들은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입니다.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불만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특별감찰반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유서에도 없는 내용을 거짓으로 흘렸다며 피의사실 공표 정황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극단적인 선택 배경에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을 가능성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첫 소식 신호 기자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이 숨진 전 특별감찰반원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고인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유서와 하루 전 검찰이 서초경찰서에서 이례적으로 압수한 휴대전화를 돌려받기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께서 방금 제게 부탁한 것은 정말 고인의 명예가 부탁되었으면 좋겠고 고인이 남긴 유품이 빨리 오늘이라도 돌려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숨진 특감반원과 함께 근무했던 이광철 비서관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면서 사실상 검찰을 조준했습니다. 고인이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달 22일 울산지검에서 고인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과정을 포함해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언론을 통해 중계방송되고 있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정황에 대해서도 직접 경고했습니다.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진 전 특감반원은 울산시장 의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사실과 다른 일부 보도가 고인을 욕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별건 수사 가능성을 포함해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 이어지면서 추미애 의원이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숨진 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는 애초 변사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단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잔금 해제가 쉽지 않아서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숨진 전 특별감찰반원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검찰은 곧바로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잠금 상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은 물론 메시지와 저장 문서 등을 복원해 수사 단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먼저 잠금을 해제하고 통째로 복사하는 이미징 작업을 한 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분석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잠금 상태를 푸는 첫 단계에서 가로막혀 아직 본격적인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적 문제가 생겨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요청에 따라 포렌식 시작 단계에 일부 참관을 허용했지만 이후 법원의 영장 없이는 구체적인 내용 공유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백원우 특감반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A 수사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휴대전화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핵심 단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자신의 밑에서 근무했던 A 수사관 빈소를 찾았고 유족들은 통곡했습니다. 첩보 작성 지시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전혀 답하지 않았습니다. 내려보냈나요, 특감반원? 고인 수사 관련 최근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검찰은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분석을 마친 뒤에야 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례적 압수수색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새로운 공보 기준에 따라 검사나 수사관은 언론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사건에 대한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내용을 언론에 알려줄지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공개 대상이 무엇인지도 비공개로 결정하면서 깜깜이 수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각종 뇌물 혐의에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까지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사건.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이 새 공보규칙을 적용해 수사 진행 상황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를 정하는 형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의위에서 결정한 공개 대상에 대해서만 수사팀과 상의해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가 정한 공보 기준에 따라 수사팀이 보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보 기준에 따라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공개 대상이 무엇인지는 비공개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심의 내용은 물론 결과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심의위 결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보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엔 아예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공보 업무를 맡은 인권 담당관 역시 수사와 무관한 인물을 선정하면서 유일한 언론 창구마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론사가 중대한 오보를 냈을 땐 즉각 대응한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사실상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론 보도 여부가 결정되면서 이른바 깜깜이 수사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필리버스터 대치로 국회가 얼어붙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선거법을 통과시킬 계획인데 야당 안에서도 속내가 제각각이라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필리버스터 대치로 나흘째 마비된 국회 앞에서 야3당은 한국당을 빼고 우리끼리 하자고 노골적으로 외쳤습니다. 양당 체제를 유지하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거냐며 민주당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핑계만 대지 마세요.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갖고. 민주당도 한국당을 향해 칼을 뽑았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원포인트 민생 본회의를 열자며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국회를 공격한 정당을 더 이상 배려하는 것은 인내의 도를 넘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한국당이 응답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부터 한국당을 뺀 야당과의 이른바 4+1 협의체가 본격 가동됩니다. 새해 예산안 마무리 심사와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듬어 단일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민주당은 9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새해 예산안을 일단 처리하고 곧바로 선거법을 상정합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10일에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이후 임시국회를 열면 바로 표결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당은 임시국회를 짧게 이어가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민생법안을 차례로 처리하겠다는 보관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40% 안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속내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조정을 하자고 한다면은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는 완전히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욕먹는다는 그 안이한 판단 때문에 300석 안에 주저앉아서 선거의 규칙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다는 부담에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의 이해관계도 제각각인 상황, 집권 여당의 정치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다음 주에 끝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책임론과 쇄신 요구가 잇따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연말 여야 대치 전국 속에 원내대표 선거까지 치르게 되면서 한국당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후 늦게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30분도 채 안 돼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먼저 무거운 표정으로 나섰습니다. 긴 논의 끝에 최고위는 오는 10일로 임기가 끝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원 당규상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라며 원칙대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당규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선출 규정 24조에 의한 원내대표 임기 연장은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한다,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총선까지 넉 달여밖에 남지 않은 데다가 교섭단체 간의 협상도 걸려있는 만큼 임기 연장을 희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직자 35명이 당 쇄신을 위해 총사퇴한 상황 속에 나 원내대표 역시 책임을 비껴갈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한국당은 원내대표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비박계 3선인 강석호 의원은 얻는 것도 없이 싸움만 하는 협상은 그만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고, 협상을 통해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서 또 모자랄 판에 협상의 주도권은 고사하고 우리 스스로 아무도 손에 얻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친박계 4선 유기준 의원도 도전장을 던지며 선거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한두 명의 의원이 더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당 내부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여야 간의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내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 될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렸다면서 거듭 압박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이름으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리태성 부상은 담화에서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미국은 북한의 선제 조치에 대한 화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최대 인내력을 발휘해서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를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를 말하지만 그것은 국내 정치 정세와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기 위해 만들어낸 어리석은 잔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리태성 부상 담화는 최근 미 국무부에서 북한에 대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오라는 입장을 반복한 것에 대한 반론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제시한 연말 시한을 상기하면서 미국이 중대 결단을 하도록 외교적인 압박을 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김계관 외무성 고문과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를 첨부하면 북한이 주장하는 중대 결단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지를 포함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로 추정됩니다. 이번 담화는 외형적으로 미국이 큰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핵실험 재개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연상시키는 효과도 일부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요구한 한미연합 공중훈련 취소를 이미 수용한 만큼 이번 담화는 실무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고 명분을 축적하는 행보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또 백두산 삼지연을 찾았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인민의 이상향으로 천지개벽이 된 삼지연군 읍지구 준공식이 어제 성대히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동지가 참석해 준공 테이프를 끊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삼지연군 꾸리기 2단계 공사 완공으로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나가는 사회주시 조선의 대진군을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합의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히고 만약 필요하다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고 강조하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여전히 백악관에 있었다면 북한과 전쟁을 벌였을 수도 있다며 자신 역시 만약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수능이 국어 불수능이었다면 올해는 문과생에게 수학 불수능이었습니다. 문과생에게 특히 수학이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또 이번에 전 과목 만점자는 모두 15명이 나왔는데 특이하게도 재학생이 13명이었습니다. 수능 채점 결과를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보다 수학 영역이 어려웠고 국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채점 결과 표준 점수 최고점은 국어 140점, 이과 수학 가형 134점, 문과 수학 나형 149점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국어는 10점 줄었고 반대로 수학 나형은 10점 늘었습니다. 국어는 지난해보다는 쉬웠지만 최고점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수학 나형은 2010학년도 이래 가장 어려웠습니다. 영역별로 1등급 표준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가 131점, 수학 가형이 128점, 나형이 135점이었습니다. 지난해가 국어 불수능이라면 올해는 수학 나형 불수능이었습니다. 그만큼 문과는 수학 변별력이 절대적이고 이과는 국어가 수학보다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높았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초고난이도 문항을 줄여 난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고 한국사는 다소 어려웠습니다. 90점을 넘긴 1등급 비율이 영어는 전체의 7.43%로 지난해보다 높고 한국사는 20.32%로 지난해보다 16%포인트 낮았습니다. 사회탐구의 1등급 표준 점수는 62에서 68점, 과학탐구는 64에서 68점으로 나왔습니다. 재수생 강세 현상은 어느 해보다 두드러졌습니다. 국영수 모두 표준 점수 평균이 재학생보다 9점에서 12점 높았습니다. 수능 전과목 만점자는 15명이었습니다. 재학생은 13명, 졸업생 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은 졸업생이 많았는데 올해는 재학생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험생들이 개별 성적표를 받으면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정시 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YTN 김주균입니다. 올해 대학들의 수시 선발 비율은 역대 최고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시 경쟁률과 합격선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점수대별 정시 지원 전략을 권호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시 모집 77.3%의 수험생까지 줄면서 올해 정시 경쟁률과 합격선은 떨어질 것으로 입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가 4만 5천 명 이상 줄었고 또 수시를 역대 가장 많이 뽑기 때문에 정시 모집의 경쟁률이 떨어지고 합격선도 작년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주요 10개 대학은 100분위 점수가 문과와 이과 모두 1점, 서울 중하위권 대학은 문과 3점, 이과는 5점 정도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향 안정 지원보다는 소신 상향 지원이 많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문과는 수학, 이과는 국어가 당나라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위권의 상향 지원 추세가 뚜렷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년도 상위권에서는 재수생들의 강세가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 학생 수가 추가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하향 안정 지원보다는 상향 지원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위권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므로 추가 합격 가능성과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 수능 성적 반영 방법과 비율 등을 따져보고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중위권은 영역별 가중치와 가산점 등 수능 반영 방법과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 등을 고려해 최선의 조합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특정 과목 성적이 저조한 중하위권은 탐구 2과목 중 1과목 또는 수능 전 과목이 아닌 2~3과목을 반영하거나 교차 지원 허용 대학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과목을 못 봤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총점으로 가는 거거든요. 총점을 가지고 자기 위치를 파악해서 가는 것은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은 전략이니까. 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파악하고 지난해 추가 합격 인원이 많았던 학과나 정시에 없다가 수시 이월로 뽑는 학과 지원도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 성적 사전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성적 유출은 올해가 처음으로 점검 결과 이전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능 성적을 발표 2~3일 전 사전 조회한 312명의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분기 국내 성장률이 0.4%대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 10월에 발표된 속보치와 같은 수치지만 여전히 0%대인데요. 여기에 우리 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이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아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국내 기업 3곳 가운데 2곳은 다가오는 연말에 성과급을 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들어 성장세가 사실상 제자리 걸음한 데다가 수익성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보릿고개를 겪는 사이 3분기 우리 경제는 0.4% 성장에 그쳤습니다. 특히 건설 투자가 안 좋았고 설비 투자와 민간 소비, 정부 소비도 성장세가 둔화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2% 달성을 위해선 4분기에 1%는 성장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201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분기 평균 성장률이 한 0.6에서 0.7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0.9 이상 나오는 거는 상당히 경기가 좋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라서. 여기에 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인 GDP 디플레이터는 2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외환 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마이너스 1.6%를 기록한 겁니다. 4분기 연속 감소한 것도 사상 최초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는 철강, 석유화학 이런 쪽의 수출품 가격의 하락이 굉장히 지금 GDP 디플레이터의 마이너스 지속, 그 마이너스 확대를 지금 유발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런 수출 물가 하락을 국내 물가와 연결해 디플레이션 징후로 보는 것은 무리한 분석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기업의 수출 실적 악화가 결국 국내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성장과 저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디플레이션 우려는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인 경실련 자료인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오른 땅값이 무려 2천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120분 동안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에서 반박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연간 땅값 상승폭은 1,027조 원, 2년 동안 2,000조 원 이상 오른 건데 연간 평균 상승폭만 놓고 보면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이 정부는 집권 2년 만에 서울에서 1,000조, 전국적으로 2,000조 원의 땅값이 상승해서 해방 후에 단기간 내에 최고로 땅값을 올려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도 4억 원 정도 올랐습니다. 특히 투기 세력이 몰리는 강남 4구는 6억 원이나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땅값이 오르면서 불로소득도 가파르게 뛰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가구 소득이 40조 원 상승할 동안 땅값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무려 2,000조 원이나 폭등했습니다. 그만큼 빈부격차도 더 크게 벌어졌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론 잘못된 정부 정책을 꼽았습니다. 정부의 땅값 발표가 왜곡됐다며 관련 부처와 기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00년부터 저희가 최근까지 연도별로 아파트 용지 시세 반영률을 조사해보면 계속해서 40%대에서 50%를 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37%로 나옵니다. 경실련이 내놓은 해법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보유세 인상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기점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러한 경실련 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객관적인 토지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경실련의 토지 시세 총액 산정 방식에 국토부 현실화율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토지 시세 총액은 8,352조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발표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집값 오름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집값이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전셋값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7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매매가는 13억 5천만 원이었지만 지난달 실거래가 15억 3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4개월 사이 매매가가 2억 원 가까이 뛴 겁니다. 다른 신축 아파트도 상황이 비슷한데 84제곱미터 기준 매매가가 17억 원을 넘은 곳도 있습니다. 그 대책 때문에 여러 가지 더 연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도 새 아파트가 더 오르면서 나머지 아파트들이 오르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오히려 신축 아파트값 오름폭이 커지는 상황. 재개발, 재건축 시장 위축에 따른 공급 부족 때문에 매수자들이 신축 아파트로 눈을 돌리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주택 가격은 0.5% 올랐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강남구 집값이 0.87% 오르는 등 강남 4구 상승률이 0.76%에 달했고 동작, 성동, 마포도 가격이 평균 이상 올랐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는 물론 아파트 실거래 현장을 점검하는 등 주택시장 압박에 나섰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전셋값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은 0.41%인데 지난 2015년 12월 이후 4년 만에 최대입니다. 특히 서울 전체 주택 전셋값은 양천구가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와 송파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새 아파트의 전세 선호가 높은 편이고요. 최근 교육제도 변경에 따라 자사고 폐지, 정시 확대 이슈 같은 것이 학군 특수로 발생이 되면서 일부 지역의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강도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 탓에 정부는 속이 타지만 시장에서는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의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에 앞서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인데도 종종 걸음으로 뛰어가고 달려오는 차를 아슬아슬 피해서 달리고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이하지만 무시하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2의 민식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지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고 선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스쿨존 606곳 중 현재 카메라가 없는 곳은 527곳, 국비와 시비 240억 원을 들여 이번 달에 28대를 설치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200대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1,700여 곳에 이르는 서울 시내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3곳 중 한 곳에서 24시간 무인 과속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중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게 과속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속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과속 단속 CCTV를 설치해서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도 대폭 강화됩니다.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스쿨존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고 사고 위험 지역에선 우선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또 내년에는 초등학생 학원과 쉬운 곳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혹시 도로변 소화전 주변에서 빨간 선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소방관들의 진화 작업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막기 위해 그어놓은 건데요. 적발되면 과태료도 2배를 물립니다. 지난 7월에 도입된 제도인데 어찌된 이유인지 사업 속도가 더디고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재 상황을 가정한 소방차가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도로에 설치된 소화전을 사용하려고 해도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호스를 연결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실제 상황이었다면 진화 작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에 빨간 선을 칠하고 그 위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를 2배로 부과하는 대책이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소방차가 불법 주차한 차량을 밀고 지나가도 되는 지역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도로에 빨간 선이 그려진 곳에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다면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주정차를 금지하는 빨간 선이 필요하다고 소방관들이 판단한 곳은 부산에서만 5,400곳. 하지만 실제 도색이 이루어진 곳은 200곳이 조금 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인데도 더딘 이유는 행정 절차 때문입니다. 횡단보도와 마찬가지로 경찰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심의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방과 경찰이 협의해 도색부터 먼저 하고 심의는 나중에 하는 식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주차구역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좁은 소방도로나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하재 시 신속한 출동이 불가하고 소방용수 사용에 차질이 발생하여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소화전 주변 빨간 선이 하루빨리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소방관들은 당부했습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동남아로 패키지 여행 가서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논이나 벌꿀 같은 특산품을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해당 제품의 절반 가까이에서 쇳가루나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면역을 높여준다는 논이, 독소를 빼준다는 깔라만시, 자연산이라는 벌꿀까지. 동남아 패키지 여행을 가면 현지 쇼핑센터에서 흔히 사오는 특산품들입니다.
뭐 벌꿀이나 논이가루 같은 게 좋다고 해서 제품들을 봤는데 한국 자연산 꿀에 비해서 너무 싸가지고 한 10개 정도 구매하게. 그런데 소비자원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5개 나라의 패키지 상품 7가지를 조사해보니 관광객 전용 쇼핑센터에서 파는 제품에 유해 물질이 적지 않았습니다. 분말 제품 7개 가운데 논이와 모링가 가루 3가지에 기준치를 최대 25배 넘는 쇳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벌꿀은 9개 중 6개에서 히드록시 메틸 푸르푸랄이라는 화합물이 최대 27배 나왔는데 꿀을 많이 가열할수록 생기는 좋지 않은 물질입니다. 깔라만시 원액 1개 제품에서는 기준을 무려 45배 넘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자연산 꿀로 불리는 석청에는 원산지 표시가 없어서 중독성 물질이 있어 수입이 금지된 네팔산 석청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의 경우에는 저혈압이라든지 시각장애 또는 의식 불명, 심하게는 사망까지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샌나차와 통카 날리 커피, 인테방 크림은 모두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로 만들었고 진주 반지 5개 가운데 3개는 금속 부분에서 납과 니켈 등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코끼리나 가오리 가죽 지갑은 보강제로 재활용 광고지를 넣는 등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소비자원은 한국여행업협회에 국내 안전 기준에 맞는 성적서를 갖춘 쇼핑센터에만 여행객이 방문하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종편의 유료 방송 의무 송출 제도가 시행 8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편은 매체 경쟁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이블 TV와 IPTV 등 유료 방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편을 제외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시청자 선택의 다양성 확보를 명분으로 주어졌던 특혜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배경으로 종편을 포함할 경우 의무 송출 대상 채널이 최소 19개나 돼 유료 방송 사업자의 채널 운영에 제약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규 사업자를 보호하자는 애초 법안 취지와는 달리 종편이 방송 광고 매출에서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종편과 계열 PP 매출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전체 PP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1%까지 성장했습니다. 방송업계에서는 종편의 의무 송출 폐지로 일부 종편이 채널 편성표에서 갑자기 사라지거나 번호가 바뀌는 등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종편 사업자가 이제는 콘텐츠로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 만큼 매체별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의견 수렴 과정에서 JTBC는 신생사업자 지원이라는 재정 당시 취지를 달성해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면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머지 종편들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아야 한다는 방송법 개정안이 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해당 연예인들이 온라인에 회자되며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맞서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그맨 이수근과 배우 주지훈, 그룹 SES의 슈, 도박과 마약 등으로 실형을 받았던 연예인들입니다. 최근 해당 연예인들이 인터넷에 오르내리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아야 한다는 방송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지난 7월 발의돼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미 방송 출연 금지가 결정된 것처럼 와전된 것입니다. 방송통신과 관련된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연예인들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더 커지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들여보아야 될 시점이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법안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맞서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지만 연예인도 생계를 이어가는 직업인이기 때문에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행위를 하고서도 계속 이렇게 뻔뻔하게 TV에 자꾸 나오면 그걸 이제 보고 애들이 자기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잘못을 뉘우칠 수도 있는 건데 아예 못 나오게 한다면은 그거는 좀 그 사람에게도 굉장히 이제 자기 잘못을 뉘우칠 그런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 같아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과 성폭력, 음주운전, 상습 도박을 저질러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합니다. 연예인뿐 아니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도 적용되지만 법공포 6개월 뒤에 시행해 과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등 법안 통과는 험난한 상황이지만 사회적 논의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법안의 경우에는 상세하고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 정서로 봤을 때 연예인들이 또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하고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별다른 반성 없이 슬그머니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많아지면서 방송금지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중서부 곳곳에 눈이 내렸습니다. 밤사이에는 서울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올 것으로 보여 빙판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자기 어두워진 하늘에서 한방 눈이 쏟아집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내린 눈은 산책길을 금세 하얗게 덮어버립니다. 겨울 초입에 눈다운 눈이 수도권에 처음 내린 겁니다.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며 눈구름이 만들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이 눈구름이 서풍을 타고 내륙으로 유입되며 수도권과 서해안에 눈을 내린 겁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은 4일 새벽까지 중부 내륙으로 들어오며 차가운 내륙에서 더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밤사이에도 중서부와 경북 북부에 1에서 5cm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에도 자정 이후 1cm 안팎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기온이 계속 영하권에 머물면서 내린 눈이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아침 출근길에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는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다며 미끄럼 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백령도에서 건설 작업을 하는 바지선이 항구를 독차지하는 바람에 여객선 승객 수백 명이 높은 파도 속에 배에서 내리지 못한 채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백령항이 큰 혼란에 빠졌는데도 이를 제대로 통제하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상 악화를 뚫고 인천항에서 백령도로 출항한 정기 여객선. 하지만 겨우 백령도에 도착해서도 승객들은 입항하지 못하고 높은 파도 속에 몇 시간씩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포스코 ANC가 백령도에 조립식 콘크리트 주택을 건설하면서 자재를 수송하는 대형 바지선이 항구를 독차지한 채 비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과 여객선 선사 측이 빨리 항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당국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았다며 자재 하역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입항해야 할 승객은 물론 백령항에서 인천으로 떠나야 할 승객들까지 발이 묶여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 상황을 얘기해 주라고. 못 가도 좋으니까 그 상황을 얘기해 줘.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부 승객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잠시 의식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기존에 그 수십 년 동안 들어오던 그 자리에 그 점유 허가를 받았다고 내준데도 그 부수가 또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사람이 오고 하는 그 자리에다 화물선을 대놓고 빼질 않고 있냐고요. 이게 바다 한가운데에서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 뭐냐는 얘기죠 지금. 백령항이 큰 혼란에 휩싸였지만 인천시와 백령면, 해수부, 해경 그리고 건설사 어느 쪽도 항구를 틀어막은 바지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상이 더 나빠져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고 백령도를 나오려던 승객들은 하루 더 섬에 발이 묶이는 등 승객들의 고통만 커졌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협상이 홍콩 인권법이라는 암초를 만나서 타결 시점이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마찰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타결 전망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홍콩 인권법 제정에 중국이 제재로 맞서면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 Chinese are always negotiating. I'm very happy where we are, but the Chinese want to make a deal. We'll see what happens. 하지만 중국의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중국 매체는 홍콩 주재 미국 외교관을 추방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에 비해 러시아와의 협력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이 개통되면서 중러의 에너지 동맹도 본격화됐습니다. 향후 30년 동안 총 6천여 킬로미터의 가스관을 통해 4천억 달러치의 가스가 중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В этом году 70-лети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в этом же году мы начинаем поставки в Китай российского трубопроводного газа. 对管道投产通气表示热烈的祝贺，向两国广大建设者致以崇高的敬意。 중국 화웨이는 지난 6월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러시아 전역에 구축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과의 장기적인 갈등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중국이 미국과는 사이가 벌어지고 러시아와는 전략적으로 밀착하는 추세가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물론 외교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자유한국당이 199개 안건 모두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것은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를 마비하겠다는 정치적 폭거였다. 소수당의 합법적이고도 평화적인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민식이법이나 유치원 3법 포함한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사실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에게도 집권당으로서 저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당으로서 바른미래당의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보다는 여당의 표현이 훨씬 모든 미디어에 많이 뜨고 있다. 국민일보에 보면 여야 민식이법 눈물의 하들짝 한국당 원인 제공 목소리, 서울신문 한국당 필리버스터는 입법 갑질 시민단체 규탄 한겨레 민식이법 볼모 역풍 한국당 안에서 나경원 무리수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국민을 공격했다. 한국일보 필리버스터를 막는 한국당 하면서 노컷 뉴스 마찬가지 MBC 라디오 마찬가지고 언중이 제소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중 의원 KBS 9시 뉴스도 우리 입장 한 줄도 안 나갑디다 말이야. 제대로 보고 좀 하시죠 좀. 정동은 KBS 9시 뉴스에 우리 입장 하도 안 나가잖아. 예산안이 또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보장된다면 나머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제외해도 좋다는 공식 제안까지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5개 법안 정도의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안의 내용, 어떠한 법안이냐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저게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제안하면 신청하면은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해서 그걸 의견 토론하는 건 일반적인데 이렇게 199개 법안에 대해서 신청한 다음에 5개 법안을 어떤 법안인지 말씀하시지 않고 이게 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불법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는 여당에 대한 저희의 합법적인 저항의 수단으로서의 필리버스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왜 그 공수처 같은 법에 대해서 한 분씩 좀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시면 어떨까요? 네. 5건 빼놓고 나머지는 다 통과시키자 했는데 민주당이 거부했습니다. 5건에 대해서는 좀 정하지 않았습니다. 5건은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아이고 협의도 안 된 걸 그렇게. 아무것도 협의 안 된 상황인 중에서 지금 5건만 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정하는
혐의가 안 된 걸 가지고 뭐 억지를 부려. 우리가 신청한 것 중에서 그럼. 어떤 걸 처리할 거는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5건을 명확히 얘기해주지 않아서 협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아, 민주당 대변인이야. 뭐야 지금. 오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이 특감 반원으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감 반원 사망 관련 수사와 보도 행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보니까 오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조원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김영식 법무비서관, 이 청와대 뭐 일종의 핵심 관계자들이 다 빈소를 찾았네요. 빈소를 다 찾았고 이건 너무나 뭐 마땅하고 당연한 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 지금 이 사망한 이 오늘 빈소에 그 분께서 이 청와대에 근무 1년 6개월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었던 것이고 이 특감 반원으로 있었고요. 실제로는 이제 6급 검찰 수사관 이 직분인 것이고 계속 이제 검찰에 오랫동안 몸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만 1년 6개월 아주 핵심적인 시기에 이번 정부가 출범했던 시기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또 파견 나가서 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지금 이제 그 후임이 바로 김조원 민정수석인 셈이고요. 또 백원우 전 이제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모두 다 함께 직장 동료였던 셈이죠. 그래서 이 안타까운 죽음에 당연히 조의를 표해야 되고요. 어제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또 조문이 화제가 됐습니다만 윤석열 총장도 함께 일했던 이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또 토로하면서 눈물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청와대에서 밝혔듯이 정말 진실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민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먼저 망자에 대해서, 고인에 대해서 명복을 비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옛 동료이자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조문하는 건 당연한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분이 좀 억울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제 검찰의 강압 수사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날 그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고요. 일요일 바로 직후인 어제 월요일에는 윤석열 총장이 가서 2시간 반 동안 위로를 했고 눈물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제 오늘은 이제 오전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가서 한 10여 분에서 20여 분 정도 머물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양론이 있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강압 수사와 별건 수사 때문에 이 검찰 출신의 이 특감 반원이 이 심적으로 부담이 너무 커서 그 견디지 못해서 극단 선택을 했다는 이게 청와대 여권의 논리이고요. 또 반대로는 또 검찰 쪽에서 나오는 주장은 그게 아니고 본래 친정이 검찰이었던 사람이고 검찰에 가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는데 청와대에서 일했던 백원우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했던 특감반으로서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너무 자책감이 큰데 이걸 말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에 보이지 않는 외압 때문에 너무 고민이 컸다라는 게 이제 극단적 선택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정반대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최 평론가 말씀대로 명명백박의 사실이 가려질 겁니다. 저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 특감 반원이 갖고 있었던 유서하고 이 휴대폰이 지금 압수수색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포렌식에서 그 문자, 그다음에 통화 기록, 그다음에 메신저 내용들 이런 것들 확인하면 누가 어떻게 전화를 했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누구랑 통화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청와대와 검찰 측에 신경이 있다 하더라도 정리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제 그냥 감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지난 적폐청산 수사 때 중앙지검장으로서 굉장히 매서운 칼날을 휘둘 때 당시 자기랑 정말 친했던 동기검사였던 변창훈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그때 변창훈 검사는 피의자 수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조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윤석열 총장은 바로 제일 먼저 조문을 왔어요. 2시간 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의 진정성에 여부하고 백오로 민정수석은 오늘 오전에 와서 한 10여 분 정도 있다 갔고 그랬을 때 과연 지금 실제로 극단의 선택을 한 망자 측에서는 이것이 검찰 쪽의 입장이 맞는 것인지 청와대 측의 입장이 맞는 것인지는 아마 저는 제가 볼 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 분위기는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은 국민적 차원에서 알려지기 위해서는 분명한 검찰의 수사, 그다음에 이 극단의 선택을 한 이 특별수사관의 특감 반원의 어떤 내용과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실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인의 휴대전화는 이제 검찰로 넘어갔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조문을 왔던 민정수석이 또 유족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는데 백원호 전 비서관의 모습과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려보냈나요, 특감 반원? 고인 수사 관련 최근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유족들께서 방금 제게 부탁한 것은 정말 고인의 명예가 부탁되었으면 좋겠고 고인이 남긴 유품이 빨리 오늘이라도 돌려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신 대로 백원호 전 비서관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안 했고요. 상당히 이례적인 거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 유족들의 입장이라면서 고인의 유서 그리고 휴대전화를 좀 돌려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해줬어요.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뭐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는 김조원 민정수석 입장에서 뭔가 의도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문을 그렇습니까? 갖고 이제 이 조의를 표한 상태에서 유족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 김조원 민정수석이 약속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어쨌든 진상을 밝혀서 고인의 명예를 지켜내겠다. 이게 이제 이 민정수석실에서 이 고인이 일을 하면서 사실은 어떤 것도 위법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게 청와대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한 것이죠. 근데 그 유족의 이야기를 또 경청했을 것 같아요. 근데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명예 회복에 이제 힘써달라.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휴대전화와 유서를 돌려달라. 왜냐하면 이게 고인의 유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휴대전화라는 게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가 가족이 만약에 이제 사라졌을 때 그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저장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돌려받고 싶은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또 유서는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심경을 A4 9쪽 안에 여러 가지 심경들이 들어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들어있지 않다라는 이 대부분의 보도 전언이에요. 거기에 뭐 윤 총장에 대한 사과의 이 말이 있다. 그 앞에 가족에 대해서도 또 사과의 말이 있다. 그러면 가족들은 그 이 친필 유서를 당연히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유족에게 어떻게 됐든 뭐 이게 사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게 저 손으로 쓴 문서 기록일 테니까 또 워딩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유족에게도 당연히 전달이 되고 공유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러한 입장을 이제 조문을 한 전 직장의 이제 상사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저는 그 이상 그 이하에 뭐 또 다른 저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이 청와대나 여권의 분위기를 보면 조국 사태 때는 그래도 좀 참겠다. 검찰 수사나 재판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주저없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인은 김기현 울산시장 의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 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또 관련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짚었는데 먼저 언론의 왜곡 보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그 보도를 한 언론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은 뭐 법무부 차관을 통해서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피의 사실 언론에 흘리지 말아라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조국 사태에서는 조국 장관 개인의 이제 일탈 행위, 또 범법 혐의와 조국 가족의 어떤 비리 혐의였기 때문에 청와대 전체의 어떤 핵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번에 지금 나와 있는 울산 김기현 시장의 하명 수사 논란은 청와대 핵심 권력과 집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사실은 권력형 게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가 초반부터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사실 고민정 대변인 오늘은 이제 공개적으로 나와서 언론 브리핑도 했지만 사실은 어제는 서면으로도 더 강력하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서면에 나온 이야기는 저는 깜짝 놀랐는데, 망자가 고인이 된 그 다음날 바로 직후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이 보도 자료를 이제 문자로 보내면서 그 돌아가신 그 망자와 같이 근무했던 이른바 민정비서관 산하의 이른바 특수관계인을 담당했다고 청와대가 주장하는 경찰 출신의 또 다른 특감 반원의 말이라고 전하면서 돌아가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적어도 연결식이 끝나고 망자가 애도가 다 끝난 다음에 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망자의 그런 비보가 접혀진 그 다음날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망자에 대한 애도의 정신보다는 망자가 돌아가셨는데 이 망자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망자가 이렇게 전했다더라 하면서 망자랑 같이 근무했던 그것도 경찰 출신의 비특감 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울산에 내가 가지는 않았는데 고래고기 때문에 갔는데 왜 내가 당해야 되지?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검찰 측 주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걸 제가 볼 때는 그 비보를 접한 유가지 입장에서는 그 다음날 꼭 이걸 청와대 대변인이 먼저 했어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분관계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의 대변인이 나와서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조심하시고 검찰 피해사실 공표 금지 잘 지키세요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완전히 검찰하고 언론하고 지금 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결국 누가 진실인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김 교수님이 아까 지적하신 게 맞아요. 조국 전 장관 사태는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비위가 대부분이었어요. 크게 세 덩어리는 웅동학원 처음에 나왔던 게,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의 입시 비위 의혹, 지금 뭐 재판을 다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재테크 관련해서 사모펀드였습니다. 이 세 개가 모두 정부가 개입할래야 개입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믿느냐 못 믿느냐. 근데 결국 그 과정에 인사청문회가 힘들게 열렸고,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부인은 첫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지나서 임명을 하면서 자, 조국 전 장관이 관련된 것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일가족의 이야기였단 말이죠.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근데 지금 이것은 청와대 내에서 직무관계로 벌어졌다는 의혹이에요. 이 두 건이 11월 말에 떴습니다. 하나는 유재수 사건, 하나는 김기현 사건.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데칼코마니처럼 돼 있어요. 하나는 여권 인사, 감찰해야 되는데 덮었다는 의혹이고, 하나는 야권 인사인데 감찰하지 말아야 될 대상인데 정치적으로 하명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고, 이 두 가지를 청와대는 어떻게든 해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청와대는 처음부터 해명할 수 있다, 별 문제 아니다. 그리고 이제 위법은 없었다, 적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이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받고도 이걸 덮었다면 이게 오히려 직무유기다. 합법적으로 공문 붙여서 이첩했다, 경찰에. 끝,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김 교수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청와대가 고인은 지금 12월 1일 일요일 사망을 했습니다. 12월 2일부터 왜 이렇게 이제 청와대가 해명에 나설 수밖에 없냐면, 지금 이것은 공격이 아니고 방어예요. 청와대에 대한 공격이 다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의혹인데 왜 덮었느냐, 왜 파헤쳤느냐, 이 의혹이 매일 나오고 있고, 그럼 이 사망 자체, 죽음의 진실이 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만 이것을 추정하는 기사 대부분이 뭔가가 있었겠지. 떳떳하다면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겠지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고, 거기에 검찰 관계자 발 인용 보도가 많은 거예요. 심지어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오보내지 마라. 피의사실 유포 문제가 아니고요. 허위 사실을 보도하지 마라라는 경고인데, 이게 이런 게 있었어요. 고인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나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말라고 했다. 유서에 이런 대목이 있다. 근데 이거 대검 이 공보관실에서 오보다라고 밝힙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왜 검찰은 왜 이렇게 경찰이 수사 하루 만에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를 가져갔어야 할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 검경이 또 싸우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입회한다, 못한다 이런 문제로 검경이 다투고 있는데 서초경찰서가 수상하다. 이게 검찰의 뉘앙스고요. 뭐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왜 우리를 의심하는가? 검찰은 의도가 뭔가? 지금 이 싸움이 큰 검찰과 청와대의 격돌 사이에 또 끼어 있는 거예요. 검경 갈등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청와대는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들은 해명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의 이 수세인데 지금 사실 수세죠. 의혹이 청와대 내에서 지금 발생해 있는 상황이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 대응하는 선에서 청와대가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아마 사태는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언론 검찰 관계를 얘기하면 12월 1일부터 이제 공보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죠. 또 검찰 개혁의 가장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피의 사실 공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를 보면 여전히 검찰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피의 사실 공표가 이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피의자 인권이라는 건 지금 만약에 청와대 발 핵심 권력 게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백원우 비서관에 관한 거라면 백원우 비서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의 사실이 검찰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흘려져서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걸 막아야 된다는 취지예요. 저는 그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은 12월 1일부로 검찰의 개혁 조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검이나 검찰에서도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피의자 인권 보호란 그 수칙하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국 개인이나 조국 가족의 개인하고 또 다른 겁니다. 현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는 청와대발 권력 게이트 의혹이에요. 과거에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과 탄핵까지 가는 것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터져 나온 게 K스포츠 미르재단이 청와대나 아니면 권력자의 입김에 의해서 돈을 모았다는 면에서 시작됐다가 결국 탄핵까지 갔고 그 중간에 당시 현 민정수석이었고 당시 권력의 실세 중에 실세했다고 하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이 대기되면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알 권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기본 원칙하고 핵심 권력의 실세들이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취재원들과 취재 기자들의 국민들의 알 권리를 대신 취재하는 이 취재의 자유.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균형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 오늘 고민정 대변인이 저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의 사실 공표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핵심 권력 게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할 정도로 갈 것인가. 저는 경중을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왜 그러면 이렇게 발끈해서 처음부터 단호한 조치를 취하느냐. 우리 최 평론가님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청와대의 권력 핵심을 좀 정조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청와대를 지금 민정비서관의 백원우 비서관이 이름이 나올 뿐만 아니라 유재석 감찰부마와 아니면 이 김기현 하명수사 관련돼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체가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조직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 체제에서 청와대 핵심을 실제로 정조준해서 겨냥해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청와대로서는 이게 대응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물러설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지질 게임이 결국은 임기 중반쯤을 돌아선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당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검찰은 유독 자유한국당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집니까?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 저지를 위해서 왜 그렇게 극단적 무리수를 거듭합니까? 이런 일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우리 국민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과 자유한국당에 검은 뒷거래가 있다는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뒷거래 의혹이 여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습니다. 뭐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임기가 보장되는 거죠. 이게 뭐 올해 임명돼서 사실상 거의 2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임기는. 이 사이에 결정적인 공직사로서의 낙마하자가 없다면 사실은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당의 불만도 일리가 있는 것이 윤석열 총장 임명되고 조국 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가 35일 만에 스스로 이제 사퇴하고 그다음에 가족이 다 지금 이 수사 대상이 돼 있고 여기 또 새로운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한번 다시 윤석열 총장이 임명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
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 자,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만 해도요, 살아있는 권력에게 수사한다. 그럼 그때 여당의 기류는 어떤 거였냐면 그 다음에는 패스트트랙 국회법 위반 관련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수사하겠지, 소환하겠지. 심지어 이제 이 경찰에 가 있던 것을 검찰이 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청와대만 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아이러니한 일인데 살아있는 권력만 윤석열 총장 체제가 수사하고 있다. 그럼 다른 사건 없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비위 사건이라든가 원래는 재벌들의 저승사자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 또 임명돼서 취임 일성이 자, 공정거래 시장을 바로잡겠다, 공정성을 바로잡겠다, 이런 이제 또 일성을 외쳤는데 지금 문제는 재벌 관련 수사라든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수사는 별로 언론에 등장하지 않고 다 청와대가 검찰이 특히 정조준을 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 안에 많은 게 이제 숨겨져 있는데 조국 이 장관 후보 시절에 인사청문회 때도 보면 동양대 표창장으로 오전 시간을 다 보내는데 심지어는 마지막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제 당시 인사청문위원장이었는데 이 검찰에서 무슨 소식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 회기 넘기지 않고 자정이 끝내긴 할 건데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여당 의원들이 왜 우리는 인사청문위원들인데 검찰에서 뭐 기소 발표를 하느냐, 구속영장을 치느냐 이런 걸 왜 기다리느냐라는 항의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김기현 전 울산시장 문제 말이에요. 사실은 고래고기 사건도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닌데 고래고기냐 김기현이냐 이걸 가지고 청와대가 진실공방 가리고 있는데 고래고기 사건도 검경 갈등 사안이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안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은 다 무혐의를 줘서 재판에 넘기지도 않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건마다 검경 갈등이 지금 내재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검찰은 여당만 조준하고 있다라는 뭔가 이제 피의식이 또 지금 슬슬 생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검찰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대목이 있고 만약에 이제 이러한 그 여당 원내대표의 질타까지 있었다면 스스로의 입장도 검찰 관계자 발 전원이 아니라 공식적인 이야기를 좀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살아있는 권력만 이제 수사를 하고 왜 자유한국당이 주로 연루된 패스트트랙 수사는 더디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거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패스트트랙 그 수사도 엄정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게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연관돼 있고 물론 이제 그 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제 그 국회 선진화법의 폭행 관련이기 때문에 중한 범죄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사실은 다른 형법상의 폭행이기 때문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나는 그 중앙지검이 아니라 그 남부지검에서 제대로 좀 하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워낙 또 기가 세고 정치적인 힘겨루기가 심해서 그 부분이 늦춰지는 게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나 지금 집권 여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왜 살아있는 권력만 정조준을 하고 왜 야당 국회의원한테는 이렇게 굉장히 솜방망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도 그에 응분한 행동 조치를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국 사건이나 지금 이제 김기현 하명수 사건이나 아니면 유재수 감찰문마 건은 이게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 내부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요. 그다음에 언론들의 취재 경쟁도 지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진행되는 여러 가지 똑같은 여러 가지 다른 수사들과는 조금 과대하게 언론에 반영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검찰이 좀 받아주길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야기되는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 그 한 중간에 그 실제 행동 별동대라고 이렇게 알려졌던 분이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더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건들은 우리가 좀 자주 지금 들었던 비극적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당장 박근혜 정권 때만 하더라도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있었을 때 그 문건 유출과 관련해 가지고 당시 청와대에 가 있었던 이 최모경이라는 분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었어요. 이분도 피의자 수사를 받았고 그 실질심사, 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적폐청산 수사할 때도 이재수 기무사령관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만 그 자존심 때문에 또 극단적 선택을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변창훈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비극적인 저는 악순환이라고 보는데 왜 그런데 왜 이번에 이 일요일 날 돌아가신 이 고인의 선택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점이 있냐면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어요.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미 1월 달에 울산지검에 가가지고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인 신분에 단순한 참고인으로 소환되고 있는데 피의자로 수사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재조 사령관, 최모경이 변창훈 검사처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거나 받은 것도 아닌데 극단의 선택을 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심리적 압박이었을까? 이 부분은 좀 달리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떳떳하도 청와대 주장대로 떳떳한 것이었고 아무 합법적인 틀에서 했다고 한다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었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객관적 사실은 곧 미명하에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법무부 장관이 뭐 내정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새로 물론 인사청문회도 통과하고 하려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오면 검찰 수사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직접은 아니지만 기류가 좀 바뀔 수는 있겠죠. 누가 법무부 장관 내정자냐에 따라서 또 사실은 우리가 주무부처 장관 다 대부분의 정치와 업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가동되는 게 맞지만 우리나라처럼 뭐 선진화된 제도가 구축돼 있는 데서 시스템이 가동되는 게 맞지만 결국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류라는 게 바뀌잖아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검찰 조직도 뭐 우리가 검사동일체 원칙, 검찰 조직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윤석열 체제 이렇게 부르고 그 안에는 요직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 지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란 말이죠. 그럼 법무부 장관으로 곧 올 사람의 코드와 함께 또 검찰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겠죠. 지금 이제 수사 중인 사안들도 재정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유수 언론에서 이미 이야기하는 것이 자, 총리 지명자로는 지금 뭐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는 추미애 의원이 유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난 참여정부의 강금실 장관 이후 또 여성 법무부 장관의 등장이고 우리가 이제 뭐 여권에서는 추다르크라는 별명도 있습니다만 바로 전 또 이 집권 여당의 대표였고 바로 어찌 보면 조기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낸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기가 만만치 않은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점에. 그럼 내일이든 모레든 내정 발표가 조만간 난다면 아마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예정하고 검찰은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을 넘어서서 후반에 움직일 것이냐 당연히 전략을 도모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글쎄요. 이게 뭐 꼭 이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추상처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 장관 상황을 뻔히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김호수 이 차관 직무대행 체제이긴 합니다만 이제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들어온다면 저는 법무부 장관직은 20개 가까운 정부 주무부처의 장관들이 쭉 있지만 국민 눈에 보이지 않는 장관도 많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직만은 지금 다른 장관직과 차원이 다른 자리가 돼버렸어요. 여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검찰이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인물이어야 되는 기준이 하나 세워졌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는다면 정말 이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을 장악해야 되는 또 아주 강력한 뭐 좋게 보면은 그게 힘, 파워지만 나쁘게 보면 굉장히 엄중한 가시방석인 자리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이제 그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 또 검찰은 거기에 대응 논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지금 청와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은 신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계속 진행되는 수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 정부의 청와대와 직결되어 있는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크고 작은 입장,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공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른바 보수 야당이 청와대와 관련된 3대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이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조국 사태에 이어서 6.13 지방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유재수 감찰 중단시킨 게 전부 청와대입니다. 또 우리들 은행 그 거액 불법 대출, 거액 대출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관련 인사들의 이름, 여당 인사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청와대에서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있을 수는 이제는 없습니다. 국민들께도 다 낱낱이 드러내서 이 정부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뭐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당이 뭐 받아들일지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검찰이 청와대와 여당이 엄청난 반발을 사면서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굳이 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주장하는지 저희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일종의 정치적 카드화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국정조사도 더 잘할 겁니다. 실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서는 국정조사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나와서 증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실효성 자체가 없는 그렇습니다. 경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윤석열 검찰과 지금 청와대 사이에 지금 거의 정조준하고 있는 서로 간의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정치적 카드로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전술적으로 생각했던 의도는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 국면이 오면서 한 패스트트랙 국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이번 주면 대충 이제 결단이 나지 않습니까? 이 결단되는 이 마지막 국면에 그래도 야당이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 카드로서 의미를 갖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 실제로 아마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국정조사에 채택이 되거나 채택돼가 실제로 국정조사 청문회에 올라가지고 증인 채택도 이렇게 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험난한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경 원내대표는 국민 무시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에 와서 그래서 국민의정보다 한미동맹 우선시하는 나경원 대표님 자격 없습니다. 미국에 가지 마십시오. 윤건현 국정상황 실장, 설명등 이 모든 난맥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집착을 놓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입니다. 대표님, 어제 주당직 일괄 선택가 있었는데요. 혹시 원내지도부는 대표님 포함해서 고려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저희는 어차피 임기제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명직하고 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셔야 돼요? 이면제 반드시 연임하셔야 돼요. 연임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제대로 싸우시죠. 연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네, 맞아. 임기 연장은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한다,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먼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연임 의지와 달리 지도부에서 연임은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군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이게 당헌 당규 논란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이 난 이상 좀 번복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는 10일까지입니다. 정기국회 끝나는 날이죠.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럼 사실상 지금은 이게 문재인 정권 얘기할 게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 원내사령탑 체제가 레임덕입니다. 인수인계 준비하고 있어야죠. 물론 후임이 안 정해졌습니다. 10일에 이제 의총에서 후임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하마평에 강석호 의원은 도전했고요. 내가 해보겠다. 유기준 의원 곧 이제 도전 선언할 거라고 하고요. 심재철 의원도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요. 그럼 2파전이냐 3파전이냐 이제 그 이상이냐? 그럼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최고위가 좀 놀라운,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같은 시점에 의총 열어서 재신임을 묻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일 하기로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의 입장, 지금도 사실은 오늘도 의총은 예정대로 열겠다라는 입장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항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원 당규를 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내부 격돌이 발생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안 그래도 지금 여당과 아주 강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원외 대표와 원내 이 사령탑의 충돌이 발생하면 지금 상당히 리더십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최고위가 오늘 최후 통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분위기인데 사실은 나경원 리더십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원내에서 밀고 당기는 걸 좀 잘 하셨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구랑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당과죠. 왜냐하면 원내대표의 역할은 여당과의 밀고 당기는 협상력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물론 원외 황교안 대표는 삭발도 할 수 있고 단식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독재 타도를 외칠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방법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해선 안 될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사퇴인데 의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퇴할 거리는 지금 당대표직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내년 이 총선까지 진두지휘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부에서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와 카운터파티 역할을 잘 하면서 강강약이 되든지 강양약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강에 지금 행보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가 다 마비되는 상황으로 교착이 돼 버렸는데 여기서는 최소한 50%의 책임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있는 거 아니냐. 네. 지금 군소여당들이 오늘도 뭐 3당이 이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만 결국은 양당을 다 양비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니까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108석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108명을 이끌고 있는 원내사령탑인데 사실은 그동안의 교착 국면의 책임이 50%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네. 결국은 이제 당내의 의원들의 신임조차 또 당 지도부의 신임조차 얻기 어려워진 상황으로 본인이 이제 내몰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해는 안 되는 거는 네. 현직 원내대표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네. 신임을 묻겠다. 묻겠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원내대표를 뽑는 거니까. 그거는 맞죠. 예. 근데 그 전날 최고위원회가 소집이 돼 갖고 불가 통보를 없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나오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와 불화설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됐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과의 협상을 위해서 교체 카드를 쓰는 걸까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네, 그렇죠. 전달되는 기류나 그동안의 맥락을 보면 원내 황 대표와 원내 나경원 대표 사이에 일종의 좀 불협화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내 전략은 사실은 사령탑이 나경원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의 몸싸움이 가져오고 있는 부작용과 후과가 굉장히 지금도 진통을 겪고 있고 지금 12월 10일까지 정기국회 국면에서 과연 패스트트랙이 올라가져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좌충우돌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왕좌왕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뚜렷한 전략 전술 없이. 그래서 필리버스터 국면으로 이제 굉장히 그 의회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만 또 한쪽에서 비난을 좀 받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원내 협상 전략에 대한 일종의 당내의 일정한 좀 부정적 기류 이것과 황 대표 원내 황 대표와의 어떤 일정 정도 불협화가 사실은 작동한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옵니다. 그런데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맥락에서 보면 큰 분위기에서 황교안 당대표가 사실은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했고 그게 끝난 다음에 리더십이 좀 강화된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오서 복귀하자마자 가장 먼저 주장한 게 읍참마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직자 35명을 사표를 다 일괄적으로 받고 주요 당직자들 새로 개편을 했어요. 근데 개편을 했는데 이게 또 그대로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새로 돌아온 리더십이 강화된 황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과 지금 집권 여당과의 패스트트랙 국면을 결기 있게 싸워나가는 과정에서는 자기 중심의 리더십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는 자기와 호흡이 맞는 신임 원내대표가 좀 필요했을 게 아닌가라는 게 아마 조심스러운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당원 당규를 들어서 황 대표가 재신임 불가로 결정을 내린 것 같고 그건 아마 돌이키기 힘든 대세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12월 10일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는 바로 원내 의원들이 다 모여서 선출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잘 아시지만 12월 10일이 지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죠. 그때까지 이건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생법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또 그때까지는 그럼 형식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10일날 선출되는 또 다른 신임 원내대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시기적으로 미묘한 국면입니다. 저는 이래서 만약에 이제 흘러가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새로 들어올 신임 원내대표 사이의 그 간극을 결국은 제가 볼 때 패스트트랙 국면까지는 황 대표의 강화된 리더십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의도도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인수인계가 잘 돼야 되는데 잘 될 수가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서로 하고 싶었던 분인데 그냥 떠밀려 가는 거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인계가 잘 안 될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오늘 강석호 의원이 출마 선언하면서 밝혔습니다.만 새로 지금 출마 도전 의자를 밝히는 대부분의 후보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투쟁 일변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집권 여당과의 원만한 협상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가서 하고 있어서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 후보에 대한 그런 기대도 한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석호 의원 얘기를 했으니까 뭐 강석호 의원이 그 출사표를 던지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입니다. 반대와 투쟁이 우리 야당의 특권일 수 있지만 야당의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합니다. 협상을 통해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서도 모자랄 판에 협상의 주도권은 고사하고 우리 스스로 아무도 손에 얻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른 출마자들이 어떤 출사표를 던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석호 의원은 협상을 강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만약에 된다면은 여야 관계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기류가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아까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패착이 사실은 황교안 대표와 이 어떤 시그널이 다르지가 않았어요. 황 대표 곁을 항상 지켰고 어찌 보면 뭐 단식만 안 했다 뿐이지. 그 지난 자유한국당 체제를 보시면요,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했어요. 이때는 대표와 그때도 원외 대표였는데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의 역할이 지금과 좀 바뀌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강한 메시지를 내면 더 강하게 여당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뭐 푼 게 없어요. 하지만 한 번 풀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보시면 5당 원내대표들이 이 선거법 개정안 등 해서 사인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심상정 대표한테 지금도 비판을 받습니다. 함께 당시에는 한다고는 안 했죠.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죠. 여기에 사인해서 들고 왔다가 아니 저쪽이 원하는 건 주고 우리가 원하는 건 왜 아무것도 못 받아왔느냐라고 당내에서 비토를 한번 당해서 그때 나경원 리더십 위기설이 나왔었어요. 근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고 황교안 대표와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 문제는 원내는 원외와 같아서는 안 돼요. 원내는 유연하게 원내 대표가 못하는 것을 보완했어야 되는데 보완은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다가 국회를 마비시켰다는 질타를 국민 여론으로 받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차기는. 근데 문제는 협상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협상이. 왜냐하면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10일이 참 유명한 시점인데 지금 당장 내일부터라도 민주당은 한국당 빼고 나머지 야당들과 법안들을 합의해 나가겠다. 물론 이걸 실행하려면 지금 필리버스터 걸려있기 때문에요. 10일 이후 임시회를 통해서 살라미 전략으로 법안들을 쪼개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관측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9일 정도의 본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나경원 원내대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후임 원내대표가 들어온들 민주당과 나머지 야당이 한국당은 지금 협상에 일주일 동안 응하지 않고 있고 정기국회는 이제 문을 닫게 생겼고 국민들은 20대 국회 뭐 했느냐고 비판한다. 그럼 한국당 빠져라. 우리끼리 밀고 간다. 그러면 후임이 들어왔을 때 타이밍을 실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내일 의총이 생각보다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한창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클라이막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맞습니다. 갑자기 최전성에 있는 최고 지휘부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니 선뜻 이해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속내가 무엇인지 조금 더 취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장인들은 자기 회사나 뭐 이런 것들 협상의 대상으로 보고 자기 정체성에 맞는 일을 적극적으로 부정한다는 정서를 깔고 있어요. 그걸 피할 대상으로 덕질,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간다는 이 두 가지 맥락이 연결돼 있는데 일단 BTS의 그 핵심에는 덕질이 있어요. 덕질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성공시켜야 돼요. BTS 그래미까지 보내야 돼요. 우리 팬수가 구독자 1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와우! 일단 이렇게까지 올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우리 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 펭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뿌듯해할걸요. 그 구독자나 팬들이. 펭수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꿈을 향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좀 보고 싶지 않나. 팀 우승과 MVP를 놓고 올 시즌 선의의 경쟁을 이어갔던 김보경과 문선민이 오늘 10일부터 열리는 동아시안컵에선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에 나섭니다. 두 선수는 벤투 감독의 눈도장을 제대로 찍기 위해 골 사냥에도 나섭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를 뜨겁게 달궜던 주역인 울산의 김보경과 전북의 문선민은 5일부터 동아시안컵 준비에 들어갑니다. 동아시안컵은 피파 A매치 기간이 아닐 때 열리기 때문에 손흥민처럼 유럽과 중동에서 뛰는 해외파가 대거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K리거가 벤투호 주축이 됐습니다.
K리그에서 절정의 기량을 선보였던 두 선수는 자신의 경쟁력을 벤투 감독 앞에서 보여줄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올 시즌 13골 9개의 도움을 올리며 최우수 선수까지 거머쥔 김보경은 대표팀의 공격을 진두지휘할 예정입니다. 리그에서도 뛰어난 경기 조율 능력에 강력한 왼발킥을 선보이며 축구도사 별명까지 얻었던 만큼 자신의 실력을 동아시안컵에서 유감없이 발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K리그 선수들이 주축이지만 대표팀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많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또 팬분들이 기대하시는 또 좋은 성적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0골 10개의 도움으로 국내 선수 가운데 8년 만에 텐텐 클럽에 가입한 문선민은 소속팀 전북의 드라마 같은 역전 우승까지 이끌었습니다. 장점인 빠른 측면 돌파를 바탕으로 대표팀에서도 상대 수비수를 흔들어 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성장을 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내년 시즌에나 K리그에 있을 때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대표팀은 11일 홍콩, 15일 중국, 18일 일본을 상대로 풀리그를 펼쳐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동아시안컵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다면 향후 벤투호의 붙박이 승선도 가능한 만큼 두 선수가 펼칠 활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겨울은 겨울입니다. 내일은 종일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를 보이겠는데 예년 수준이라고 해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제법 춥겠고 낮 기온도 6도로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꽤 쌀쌀하겠습니다. 밤사이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립니다. 내일 새벽까지 내린 뒤 그치겠고 이후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 최고 5cm,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와 경북 북부에는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교통사고와 낙상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춘천 영하 5도, 대전 1도, 광주 3도, 부산 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해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9도, 광주 11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부터 휴일까지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특히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